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종북 지겨운 이야기들. 오늘은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렇다면 종북 말고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흥 하고 무시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담론은 없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사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쫙 쪼개어지고 있고 그 쪼개어진 것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러한 종북몰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담론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 사실 이 종북이라고 하는 말의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어쩌면 놀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나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저는 이미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태. 2014년 4월 16일 날 생떼 같은 목숨을 304명이나 물에 빠뜨려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놓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애통해하며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고 종북이냐. 이 얘기에 충격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다. 충격받은 사람이 절반. 진짜 종북인가 봐라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대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느꼈던 그 미안함, 어떤 죄송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싹 지워버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전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면 그가 외치는 모든 종류의 올바른 말들이 다 안 들어도 되는 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이 종북이라는 이 담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효과죠. 그리고 이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20년 넘게 3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의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애써왔는가 하는 거를 제가 계속 역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 제가 거듭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종북 좌파라고 하는 말 자체는 처음부터 새누리당이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들이 했던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었는데 왜냐? 우리 보수 우파들이 우리 내부에 북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간첩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내놓고 국민의 절반을 종북이라고 불러요. 국민의 절반을 종북 좌파라고 부르고 또 국민의 그 절반 가운데서 또 상당수는 그 종북 좌파라는 말이 자기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몰라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된 것은 거듭 얘기하다시피 종북이라는 말 자체가 진보 진영을 향해서 했던 말들이기 때문이지요.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좀 더 섬세하게 서로를 규정하는 말들이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진보신당 다르고 통일진보당 다르다. 예, 국민참여당 다르다. 지금은 정의당 다르다. 녹색당 다르다. 노동당 다르다. 더민주당 다르다. 안철수당 다르다. 이렇게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굉장히 발전시키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러한 섬세한 것들이 몽땅 뭉뚱그려져서 상대편,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이 거대하고 답답한 물렁물렁하고 눈, 코, 입도 없는 이런 반죽 같은 우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좌파들이 몽땅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이 강제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바로 그 마법의 말이 종북. 정말 마술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오히려 저는 되게 재미있게 느끼는 게 북한은 사실은 실종되고 없어요. 종북만 있고 북한은 없어요. 종북 좌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을 추종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종북 좌파라고 하는 말은 종북 우파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종북 우파가 무슨 뜻이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종편, 이 채널 A라든가 TV조선이라든가 MBN 같은 종편들이 북한을 빼놓고 나면 먹고 살 거리가 없다고. 북한 없으면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종북 우파지 별거 있겠어요. 네, 정말 북한을 자기들의 밥그릇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종북이지 뭐 별것 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종북 좌파를 부르짖는 것은 자기네들이 종북이라는 걸 가리기 위한 위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말 그 자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굉장히 모든 선거에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종북이라고 하는 말은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한테도 종북. 하다못해서요, 그 아파트 관리비가 잘못 행사되고 있다고, 이 아파트 관리비 우리 감사 좀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종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종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 종북은 스스로 종북이라고 불리는 그 종북은 또 종북이라고 불리는 다른 종북들과 의견이 같지 않기 때문에 행동 통일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종북이라고 불린다는 걸 안다면 종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연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연대해야죠. 그 전에 좀 제 잘난 체 좀 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지금 말들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다는 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약간 난삽한 어조로 누구냐, 1984년을 썼던 분, 갑자기 왜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1984년. 조지 오웰이죠. 네, 조지 오웰. 나이 드니까 갑자기 이런 순간 기억 상실증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두, 잣,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어쨌든 조지 오웰이 1984년에서 했던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언어를 되도록이면 단순화시키고 짧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있죠.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줄임말. 우린 노사모니 또 이런 식으로 말 줄여갖고 되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말을 줄여서 쓰는 습관이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굉장히 사람의 생각을 단순화시키고 지배하기 좋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오웰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민테른은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준말인데요. 자,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 말이었구나.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도 모두 다 있는 바로 그러한 커뮤니스트들의 인터내셔널인 거예요. 일종의 유엔인 거예요. 근데 이걸 코민테른이라고 붙이게 되면, 줄여서 부르게 되면 모스크바에 있는 하나의 조직체처럼 보여요. 같은 말인데 굉장히 다르게 들리죠. 자, 이렇게 말을 요약해서 하는 습관은 사람들이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조지 오웰은 얘기했는데 전 굉장히 공감하죠. 또 조지 오웰은 정말 이 단위가 높은 단어들을 점점 섬세하게 분석해서 쓰는 대신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점점 뭉뚱그려져서 단순해지는 사람들은 지배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정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전략을 보세요.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종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전략을 보세요. 굉장히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너 종북이잖아.
이쪽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너 종북이잖아. 저는 표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종편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고맙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져서 딱지 붙이는 전략에 대해서 난 아닙니다라고 외치는 대신 너희들이 그러한 전략이 참으로 나쁜 전략이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뒤집어서 보여주는 그런 그 언어 능력을 구사를 하거든요. 뭐 표창원이 어떤 분이든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만 하면 저 사람 다 정치적 야심이 있어서 그랬다. 근데요. 정치적 야심이 있으면 안 됩니까? 정치적 야심이라는 게 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사회를 보다 진보적인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궁리를 해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예요. 그러면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고 고마운 일이지. 그걸 정치적 야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태도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정치적 야심이라고 부르느냐. 이것도 오랫동안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작동해 온 거죠. 정치적 야심을 지니고 있다가 부정 저지르고 부패하고 자기 개인들이 이속만 차리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변질자들이죠. 변질한 사람들. 이런 변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변질한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정치적 야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을 정치적으로 지금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슬쩍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정치적 야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나쁜 사람들의 이미지를 이 사람들한테 같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을 섬세하게 분류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거기에 나쁜 의미들을 마구 보태놓음으로써 새로 등장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딱지 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적 야심이 뭐가 문제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종북 그래 그 종북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이미 변질했잖아요.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반대하면 종북, 박근혜를 싫어하면 종북이니까 그래 종북 그 말 잘했다. 그 종북이란 말이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칭찬인가 봐. 그래 나 종북할래. 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야말로. 대부분의 우리들의 반응은 누가 야 좀 봐라 니 종북인가 봐 이러면 화내죠. 저도 화를 많이 냅니다. 종북인 바 이걸 못다 대고 사람 보고 종북이라고 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종북이 아니라고 변명해야 돼요. 나는 종북이 아니야 라는 변명을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래 맞아 나 종북이야 나 머리 색깔도 빨갛잖아 내가 빨간색으로 왜 염색했는데 나 빨갱이거든. 그럼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은 다음에 다시 묻는 거야. 근데 니는 뭘 보고 나보고 종북이래? 니 북한에 대해서 쏙쏙 잘 아는 걸 보니까 니가 종북 아니야? 물론 니가 종북 아니야까지는 할 거 없고요. 뭘 보고 종북이래라고 이제 내가 역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으면 그때는 헤게모니를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린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고 대답만 하거든요. 이러한 프레임에 판판이 말려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역시 종북이지. 그리고 너 정치하고 싶지.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 정치하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정치판에서 제가 정치할 수 있는 경로도 그리고 정치할 수 있는 자리도 정치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으니까 저는 방송을 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누가 공짜로 배지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새누리당이 준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준다. 아무런 노력 안 해도 되고 새누리당 들어와가지고서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에 하나도 찬성 안 해도 돼. 거수기 노릇 안 해도 돼. 네 하고 싶은 마이크 무조건 쥐어줄게. 이러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 말은 농담에 불과한 게 그래줄 리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정치적 야심이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 야심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그 앞에 정치적인을 붙였을 때는 긍정적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줘 버릇을 해야 됩니다. 정치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다 협력적 방법으로 해결해내는 작업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꿈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회를 한 걸음 더 낫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질서 잡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치를 보다
훌륭한 경험들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보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보다 실천력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성찰하고 반성하고 하는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되게 좋은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반성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구정물통에 확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 들어 먹어가면서 정치하려고 잘 안 해요. 왜냐? 정치는 너무 좋은 것이라서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가 성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력과 그리고 그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민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생각 때문에 저렇게 좋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서면 마구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정치하는 게 좋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의 정치적 행동으로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그만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좋은 뜻의 정치를 네가 들어서 왜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복 내지 평화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너무 많이 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고른 곡은요. 예, 토이의 좋은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원래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예, 안 좋은 분들은 스스로 생각해보고 정치 안 한다고 해주면 진짜 고마울 텐데. 네,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그 좋은 말들에다가 나쁜 의미를 덧붙여서 망가뜨리고 있는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가 용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북이란 말은 나쁜 말입니다. 나쁜 말인데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일들, 이 종북이란 말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보수 진영을 집결시켜서 우리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바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천안함 사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안함에 대해서 수많은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진짜로 북한이 그래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천안함이 가다가 바위에 턱 부딪혔는데 워낙 낡은 배다가 보니까 저절로 뚝 반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부에게 가장 유리한 가능성은 북한이 한 짓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게 유리한 가능성이 북한이 한 짓이라고 해서 정부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이 했다라고 하는 똑 부러지는 증거가 없다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면 그건 좀 의심스러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정부는 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서 그 국가보안법으로 자기들이 반대자를 억압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는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여론에 반해가지고 그런 짓을 함부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종북 담론이 등장하는 거죠.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상 검열이 지속적으로 벌어져 온 겁니다. 이미 2010년도부터 우리가 겪어온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젠 다 잘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 2012년 대선 때 실제로 승패를 가른 것이 어떤 사건이었나요?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큰 게 NLL 논란이었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팔아먹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담론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야당하고 계신 분들이 면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천안함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었으나 NLL은 우연히 제기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종북몰이로 자기네 세력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수 세력은 잘 알아요. 그리고 종북 타령을 할 때 진보 진영이 보수 세력만큼 집결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저 종북 좌파들이 집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똘똘 뭉치고 우리는 어떻게든 선거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보수 우파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야당을 향해서 종북 공세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라는 거죠. 하면 할수록 이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인식하고 미리 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이기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힘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정도를 더 얘기한다면 국정원 댓글단이 대선 개입을 할 때 그 대표적인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좌익 효수. 효수가 뭐예요? 목을 잘라가지고 내거리에 걸어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끔찍한 아이디를 국가공무원이, 우리가 주는 세금을 받고 일하는 국가공무원이 이런 끔찍한 아이디를 닉을 사용을 해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그 발상. 이미 우리 안에 이 좌파, 종북 좌파, 좌익은 목을 잘라서 내거리에 걸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종북으로 부르기만 하면 심지어 나중에 이게 조금 더 거친 상황이 되게 되면 동네에 어떤 작은 슈퍼마켓을 하는 분이 종북 좌파다. 뭐 세월호 일본이라도 달고 있어서 저 집 빨갱이다. 저 집 종북 좌파다라는 식으로 딱지가 찍히면 뭐 정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그 동네의 이 종북 우파들이 그 집을 무자비하게 털고서도 경찰에 처벌을 안 받는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이 종북이다라는 그 오해인지 아니면 자기 혼자 착각인지 뭔진 상관없이 이제 그러한 딱지를 붙여놓고서 정말로 폭력을 행사를 했지만 처벌당하지 않고 그냥 풀려나오고 있는 사례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북 좌파다라고 하는 말이 야기한 문제들은 단순히 선거에서 지는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사고가 저렴하고 행동이 무식한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는 데까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쟤네들은 나빠라는 식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말 것이냐, 쟤네들이 무식해라고 반응하고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섬세하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지하고 심각해졌습니다. 어쨌든 대선 승리도 보면 NLL이니 좌익 교수들의 이 설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벌어진 거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적 현상이 나타나는 게 막 정치가 이 지경이 되면 조금 사고가 그런 대로 자유롭고 그런 대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겨워. 근데 야당하는 꼬라지 보세요.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안철수나 정말 그거 같아. 뭐 새누리에다가 2중대와 3중대가 싸우는 것 같아. 지겨워. 진짜 싫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투표하러 안 가요. 근데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투표하러 못 가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못 가느냐. 뭐 이렇게 이 종북 해사코 뭐 일당 얼마에 동원돼 가지고서는 광장에 나가서 세월호 아주머니들 옆에서 어머니들 옆에서 통닭이나 먹고 이런 애들이 투표하러 안 가면 정말 좋겠는데 거기는 투표하러 가요. 가거든요. 실제로 지역에 가서 보면 노인정 이런 데서 봉고차들이 투표장으로 실어도 날라줍니다. 다 누구한테 투표하겠어요. 근데 정작 어느 정도 생각도 할 줄 알고 SNS도 사용할 줄 알고 하는,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면 아무리 싫어도 야당에 투표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겨워, 끔찍해 이러면서 안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노동자들요. 일용 잡급직 노동자들, 알바들 투표하러 갈 틈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얘네들이 투표하러 가면 진보당이 하겠죠. 당연히. 할 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시간 있고 조금이라도 투표할 여력이 있는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데 난 너무 잘난 거예요. 한마디로. 저렇게 지겨운 인간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투표를 해. 저는 이럴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너 너무 잘났는데 그래도 미안하지만 투표만 꼭 해주고 잘나면 안 돼?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전들 마음에 들어서 칭찬하겠고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겠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저보다 잘난 정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깨놓고 말해서 내를 지금 당장 대통령 하라고 하면 박근혜도 하는 대통령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연대하는 마음으로 투표라도 해야 되고, 욕은 좀 그만해서 분열에 우리가 기여는 좀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요새는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분열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종북이라고 하는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통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거부되는가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전 참 많이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분열을 책동하는 언어 중에 또 하나가 역시 지역물이죠. 저는 최근에 아주 낯선 상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요. 몰랐던 얘기라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의 야당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따지고 보면 호남표에 의지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지금 호남에 살고 계시던가 아니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수많은 호남 출신 사람들이 그래도 끈질기게 야당에 투표해주기 때문에 야당이 이기는 건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상한 영패주의가 소위 친노 세력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영패주의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치공학이에요. 호남표만으로는 결코 선거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영남개혁 세력하고 호남표가 손을 잡아야 된다. 말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는 호남 사람으로선 안 되고 영남 사람이 돼야 된다. 영남 사람들은 호남에 절대 표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영남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남 개혁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정권 재창출을 하자라고 한 거는 노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호남 쪽의 이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생각이 문재인한테까지 번지는 것은 자기들이 보기엔 이건 그냥 영패주의다. 물론 이 김욱 씨의 그 주장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섬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영패주의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개혁 진영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건 종북이라는 말 못지않은 분열주의적인 오류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패주의자들을 빼내고 나면 다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이 경상도 사람으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남 차별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밥상머리에서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밥 먹으면서도 그런 말들을 해요. 아우, 그 사람 괜찮아 보이더니 결국 전라도 본색이 드러나. 도대체 전라도 본색이 뭔데요?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사람 차별을 하고 그래? 그러면 또 그러시죠. 너가 안 겪어봐서 몰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밥상머리 교육들을 경상도 사람들이 받고 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전라도가 농사 짓고 살 무렵에 경상도보다 잘 살았겠죠, 당연히. 그랬지만 박정희가 이 영남 지역을 공업화의 천변기지로 사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요. 값싼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두 가지 작전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농촌은 대지주들 중심으로 기계화 영농으로 바꾸고, 그럼 소작하던 사람들이 기계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거 아닙니까? 소작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농토가 얼마 안 되던 사람들은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농토 팔아먹거나 혹은 소장 떨어지고 나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이 영남 지역으로 와가지고 공장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쌀값이 사야지 저임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중고가제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비싼 값으로 쌀을 사서는 도시에다가 싸게 풀고 하는 이런 정책을 오랫동안 썼어요. 한마디로 농촌 관리 정책이고 농촌 인구를 줄이는 정책이지요. 그 줄인 인구가 도시에 와서 굉장히 값싼 노동자가 됩니다. 언제나 실업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임금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가 했었던 정책이에요. 우리를 먹여 살려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박정희가 아니라도 그 시절의 전 세계적인 어떤 분위기로 보면 속도의 문제는 있으나 다 먹고 살 수는 있었거든요. 다만 박정희가 들어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양극화라고 불리는 끔찍한 이 격차의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저 부산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공장 노동자들이잖아요. 동명목지에서 저임금 받고 일하고, 뭐 사마고무에서 저임금 받고 일하고, 사상공단에서 저임금 받고 일하고. 부산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가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병통 중에 하나가 저는 가난에 대한 멸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이 자기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는 착각도 너무 심해요. 근데 한국 사회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안 가난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그 6.25 전쟁 이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운이 좋아서 경상도 살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아요. 운이 좋아서. 제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라도가 바로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수탈당하는 농촌 지역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수탈당하지 않는 지역이 수탈당하는 지역보다 좀 더 낮게 살겠죠. 공장 노동자들, 상층부 노동자들, 이런 사람도 좀 낮게 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길게 봐야 100년, 부자라는 것도 길게 봐야 100년이 안 되고, 가난이라는 것도 길게 봐야 100년이 안 되는데, 짧게 보면 50년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가난했다,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이 노력을 안 해서 가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온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용서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요. 전라도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경상도 인구가 유입할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여수, 순천 이런 곳에 공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데 경상도에는 그리고 서울에는 그렇게 건너와서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80년대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어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런 가난한 구조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있으면 왜 그 전체에다가 얘기합니까? 사기꾼 비율, 폭력배 비율,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똑같아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특별히 우아하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폭력적인 거 아니거든요. 깨놓고 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장 극악무도한 깡패 집단은 부산에 다 있었지 뭘 그래요. 친구도 못 보셨어요, 친구. 근데도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 차별적인 언어가 내면화되어 가지고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러나 이 김욱 씨가 영패주의라고 공격하고 싶어하는 민주당 내부의 영남 출신 정치인들은 또는 진보진영 내부의 영남 출신 사람들은 그나마 그러한 지역주의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배어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차별의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구가 전라도가 13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공학, 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기는 해도 그것이 반드시 영남 사람만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로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을 향하여 종북이라고 말했던 거 못지않게 영패주의라는 말도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안의 분열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분열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지니고 있는 크나큰 비극성이라고 생각해요. 종북에서부터 지역주의 이야기까지 종횡무진으로 넘어갔는데요. 옆으로 옆으로 세기의 그 전형으로 믿어주시고 어쨌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 종북이니 좌파니 심지어 요새는 영패주의니 하는 말도 우리 안의 그 분열을 조성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이 어떻게 해서 효과적인 분할 통치의 도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통찰한다면 조금은 극복할 수 있겠지요. 어떤 주영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에 적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의회주의 국가고 모든 권력이 다수로부터 나오는데 선거제도 자체가 승자독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 지지 단식하느라고 콜트콜텍 여의도
그 새누리 당사 앞에 있는 천막에 가서 하루 동안 굶으면서 거기서 콜트 지회장님, 그 방종훈 지회장님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굉장히 역점을 둬서 하셨던 말씀이 투표의 결과를 보면 결코 보수 진영에 진보 진영이 지지 않고 있다. 보수는 대선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모든 선거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표를 놓고 보면 40%로 이겼다. 이 표 저 표 다 합쳐보면 진보가 60%다. 그런데도 진보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이분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투표 제도가 단순 종다수, 즉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승자가 되게 되어 있고 그 승자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용납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보가 10명이 나와가지고 모든 후보가 골고루 표를 가지면 10몇 프로를 먹은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보궐선거들을 보세요.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보궐선거 투표율이 50% 넘어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근데 그 50%도 안 되는 심지어 어떤 곳에는 한 20% 정도의 투표율밖에 없는 지역에서 후보가 두세 명, 서너 명 나와가지고서는 한 30%를 먹어요. 그러면 20 곱하기 30 하면 심지어 6%의 그 지역 유권자의 6%의 지지로도 당선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후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게 이제 소선거구제 단순 종다수의 비밀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은 투표를 무효로 한다거나 또는 총투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후보일 경우에는 당선시키지 않고 결선 투표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결선 투표 하나만 관철을 시켜도 아마도 대통령 선거의 판도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수많은 후보들이 등장해가지고 각축하고 1등, 2등 뽑아갖고 다시 투표하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러한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왜냐? 호남에서는 어쨌든 민주계의 공천만 받으면 자기가 후보가 돼요. 그리고 후보가 되고 그럼 당선이 돼요. 그러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민주계들은 선거제도 바꾸기 싫겠죠. 마찬가지로 영남 지역의 사람들도 선거제도 바꾸기 싫은 거예요. 자, 이래서 아주 단순하게 선거제도 하나만 바꾸면 지금의 이 왜곡된 정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헌법적인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아직까지 우리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하려 했다고 우리 편들도 굉장히 많이 욕을 합니다. 근데 이 대연정은 조건부 대연정이었고 대통령이 바꾸고자 했던 조건부 대연정이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를 고치는 거였어요. 물론 노 대통령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셨어요. 영남 인구가 훨씬 많은 데다가 영남 개혁 세력의 수는 30%가 안 되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를 하더라도 호남에서 이 새누리 의원이 당선될 확률보다 영남에서 민주계 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것.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방어적 지역주의였기 때문에 원한이 풀리면 지역주의가 좀 희미해지지만 영남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영남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의 뿌리예요. 호남 차별이. 내가 그래도 여자보다는 낫지라는 게 찌질한 남자들이 최후의 보루이듯이 내가 그래도 전라도 사람은 아니야가 찌질한 경상도에 있는 최후의 보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결선투표제 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 막말로 우리가 인구가 300만 명짜리 나라라면 그냥 직접 선거하면 되고 직접 통치하면 되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국민투표하면 되지. 자, 그렇지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대의제를 안 할 도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당이 없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보다 많은 정당들이 지금의 정당보다는 좀 더 자기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건설적이고 건강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종북이라는 말이 휘말려서 서로 나는 종북이 아니지만 틀림없이 우리 안에 종북이 있긴 있어. 이따위 소리나 하고 영패주의니 이런 말로 우리 한 사람들끼리 서로 공격하기 바쁘고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제가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아 보여요. 들려드릴 노래는 안치환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래도 뭐니 뭐니도 함께 가는 수밖에 없고요. 전 정말 대동단결 이런 말 너무 싫어하는데 각자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도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게 가장 아름답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황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듣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북 그리고 뭐 영패주의 이런 몇 개의 단어들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처음에 이 정권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괴벨스가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히틀러 시기에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나치가 정말 선전선동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은 독일 사람들이 나치의 정책에 찬성하고 함께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태인을 함께 학살하는데 가담하고 했어요. 지금 우리 상황도 그와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히틀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받지 못한 대중이 선전활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종편이 지금 하고 있죠.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언제나 선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간단한 개념을 계속 되풀이해 전달해야 한다. 야, 끝내주지요. 끝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히틀러의 생각을 지금 현재 우리의 종북 좌파론이 끊임없이 퍼뜨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바보 만들기 전략입니다. 이러한 사람 바보 만들기 전략에 새누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우리 안에 틀림없이 종북이 있어. 저 새끼들 진짜 문제야. 라는 식으로 어떤 정말 일부 있을 거예요. 전 일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 사람들도 그냥 우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우매한 사람들을 가지쳐내고 갈라치기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그걸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바보되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자, 종북 좌파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일 좋은 방법은 개무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 방법은 종북 좌파 이데올로기로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오미나 전략을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것이고 더 좋은 방법은 종북이니 뭐니 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공세적으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공세적으로 퍼뜨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아무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단순히 일자리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들어온 표창원 씨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가지고 있는 일말의 기대가 이분들이 마이크가 세잖아요. 이 센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은 당장 정치 공세들에 대한 맞서는 일들만 하지만 이 센 마이크를 통해서 진짜로 획기적인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젊은이들 앞날이 없다라든가 아니 하다못해서 간단하게 담배세로 거두어들인 세금이 7조인데 이 담배세 7조 가운데는 진짜 가난한 노인들 주머니에서 털어온 것도 많거든요. 근데 부자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소득세 그리고 또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1조밖에 안 돼요. 7배나 되거든요. 부자들에게서 더 받아도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를 사용하고 세금이 보조해주는 수돗물 먹고 그리고 세금이 보조해주는 전기 쓰고 세금이 보조해주는 온갖 종류의 혜택들을 다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도 되잖아요. 소득과 재산 양쪽에다가 세금 부과하자. 이런 말도 왜 못합니까? 뭐가 무서워서요? 더민주 그리고 안철수당 여러분, 부자들은 여러분에게 표 안 찍습니다. 당신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다.
자, 오늘의 결론 이상하게 났지만 결국 종북이라는 게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우민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끈할 필요도 없이 새로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결론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